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는 최신 판례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부지정 부작위범의 요건 중 행위 정령의 동가시성 또는 상응성이라는 주제 하나,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에 관한 쟁점 하나, 약취의 의미와 장소의 이전이라는 쟁점 하나, 이렇게 이 세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두 다 어려운 주제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루는 쟁점이 이렇게 많으니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과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19도 16421 판결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죄의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7조입니다. 보면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에 관한 조항을 보게 되면 형법 18조가 있습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87조에 나오는 약취와 유인이라는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약취란 빼앗을 약, 가질 취로 구성된 말인데 빼앗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인은 꿰류, 끌어들일 인의 합성어인데 꿰어 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약취한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힘으로 빼앗아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한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꿰어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죄건 미성년자 유인죄건 그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인 건 동일한데 수단이 좀 다르죠. 미성년자 약취죄는 그 수단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 힘이 수단이 되는 거고 그 미성년자 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의 주제인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와 부작이라는 개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기나 부작이나 모두 행위입니다. 여기서 자기란 만들작 할 위인데 행위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를 만든다는 것은 거동을 하여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동, 이게 들고 움직일 동인데 몸을 들어 움직인다는 뜻이니 자기란 몸을 움직여 적극적으로 행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작이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기나 부작이나 모두 행위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자기를 적극적 행위라고도 하고 부작위를 소극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가지 않는 부작위를 했다는 것인데 그게 퇴거불응죄라는 범죄가 된 것입니다. 퇴거불응죄와 같이 일정한 부작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살인죄의 살인행위와 같이 어떤 자기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등산을 갔는데 아내가 실수로 바위 아래로 떨어져서 신음하게 되자 평소 아내와 헤어질 궁리를 하고 있던 남편이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구조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산으로 내려와서 아내가 죽은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실수로 굴러떨어진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작위를 한 거죠. 이런 경우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다시 말해서 살인죄의 부진정 부작위범이 됩니다. 형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진정 부진정인데요. 진정할 때의 정은 여기서는 올바르다라는 뜻보다는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 부작위범은 진짜 순수한 부작위범이라는 뜻이 되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진짜 순수한 것이 아닌 부작위범이라는 뜻이 됩니다. 진정 부작위범이 부작위범의 진품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의 짝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만이 범죄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진품 부작위범입니다. 진정 부작위범이 아닌 범죄는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해 행위처럼 자기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는 자기범들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의 구성 요건을 자기가 아니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짝퉁 부작위범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부진정 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범을 모방한 짝퉁 부작위범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진정 부작위범이 인정될까요? 부진정 부작위범은 형법 총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를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 4가지, 즉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 4가지, 즉 첫째 자기 의무, 둘째 구성요건적 상황, 셋째 자기 의무의 이행 가능성 및 넷째 행위 정령의 동가시성 또는 상응성만 보겠습니다. 이 4번째 요건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룰 판례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요건입니다. 첫째,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무가 없는 사람의 부작위는 형법상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앞의 사례를 조금만 바꾸어 보죠. 어떤 여자 A가 등산을 가서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갑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던 갑이 A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A가 생긴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콱 죽어버려라 하는 마음으로 A를 구조하지 않고 유유히 그냥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A가 사망했다고 해봅시다. 남편과 아내의 사례와 약간 바뀐 거죠. 이제 남편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지나가던 사람 갑으로 바뀐 겁니다. 이 경우 갑이 정말 나쁜 놈은 맞는데 법적으로 갑에게는 A를 구조할 자기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갑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형법이 처벌하는 부작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A를 구조할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 평가되지 않아 갑의 이런 부작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자기 의무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이란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범죄가 되는 결과의 발생이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18조의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범죄가 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자기 의무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형법 제18조에 나오는 것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형법 제18조의 앞부분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 다시 말해서 범죄가 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는 언제 인정될까요? 법령, 계약, 그리고 조리에 의한 경우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법령에 의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일 처음에 앞에서 본 그 등산간 남편의 사례를 다시 보죠.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은 도울 부, 기를 양인데 도와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부는 상대방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남편이 생명이 위험한 처지에 이른 아내에 대해 민법상 부양 의무, 즉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여 구조해야 하는 자기 의무가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는 남편이 아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죽음이라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인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형법 제18조입니다. 둘째, 계약에 의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보모에게는 아동보호가 있습니다. 아동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모와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아동을 맡긴 부모 사이에 그 아동을 맡아달라고 잘 잘 보호해달라고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에 대한 자기 의무가 되는 거죠. 가령 부모가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이 뜨거운 온열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저 애는 한번 되어봐야 말썽을 안 부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제지하지 않아서 아동이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모는 상해라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인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셋째, 조리에 의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지난 사회 동영상에서 부작에 의한 기망 행위를 살펴보면서 조리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복습해보죠. 조리는 법규조와 이치리로 이루어진 말인데 그 법규조, 조가 규범을 의미하므로 조리는 법 규범적 이치를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 전체를 양심적으로 살폈을 때 나오는 이치가 조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란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 전체의 이치상 인정되는 자기 의무란 말입니다. 여기서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는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가 법 전체의 이치상 인정되는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조리상 자기 의무도 법적인 자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보았던 우연히 지나가던 갑이 위험에 처한 A녀를 구하지 않은 사례를 보았는데요. 법 전체 어디를 보아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게 되면 도와야 한다는 이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그런 그 의무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를 인정하는 이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볼 때에는
만약 돕는다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돕지 않는다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은 도덕적, 종교적 의무일 뿐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를 인정한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이 법원의 입찰 보증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법원 입찰 담당 공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법원에 보고해야 할 조리상의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러한 조리상의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사무소 직원이 계속 횡령을 했다면 공무원이 횡령 행위를 부작위로 도운 것이 되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인 횡령의 방조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6년 9월 6일 선고 9호도 2551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형법 제18조 앞부분의 자기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형법 제18조 뒷부분의 자기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선행행위에 의한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형법 제18조 뒷부분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자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 9일도 2951 판결의 사안인데요. 갑이 10살짜리 조카인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A가 실수로 물에 빠지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A가 익사한 경우입니다. 갑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A가 미끄러져 익사하기 쉬운 저수지 제방 쪽으로 A를 유인한 행위라는 선행 행위를 하여 그 원인, A의 사망이라는 원인을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을 야기하였음에도 A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인 A의 사망에 의하여 살인죄로 A의 사망에 의하여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그 부작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의 부작위만이 형법상의 부작위가 됩니다.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중 그 두 번째 구속요건적 사항과 세 번째 자기 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요건적 상황이라는 것은 그 자기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부작위범은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부작위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자기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속요건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인 아내가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등 아내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있어야 갑이 살인죄의 부진정 부작위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멀쩡한 상태라면 남편이 아내를 구조해야 할 자기 의무가 발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상식이죠. 구속요건적 상황은 그 자기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뭐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 이 정도 의미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셋째, 그 자기 의무의 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자기 의무의 이행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같이 바위에 떨어져서 아내와 같이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쳐. 뭐 지금 아내도 신음하고 있지만 남편도 뭐 이렇게 지금 중리산이 많이 하는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거는 남편이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내를 구조해야 하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어떻게 보면 그 부진정 부작위범과 관련해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게 그 오늘과 다음 회에 다룰 동영상에서 쟁점이 되는 거고 가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범죄의 실행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해야 합니다. 이를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이라고 합니다. 상응성이라고 합니다. 행위 정령은 그 행위의 그 어떤 정해진 모양이 그 모양과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해진 모양과 부작위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또는 상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범죄 실현, 즉 이 자기에 의한 범죄 실현과 형법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부작위를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 중에는 일정한 방법이나 모습을 가진 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미성년자 약취죄도 그런데요. 앞서 보았듯이 미성년자 약취죄가 되려면 단순히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러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옮기는 방법, 수단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약취라고 그 행위 정령을 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미성년자 약취죄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약취라는 행위 정령과 그 부작위가 동일한 가치 또는 상응을 해야 한다. 이게 행위 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인 겁니다.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가 되려면 그 부작위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옮기는 자기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상응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이라고 형법학자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죄의 경우 행위정령의 동가치성 또는 상응성이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판례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작위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동영상에서는 판례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